태국 여행을 다녀온 42살 한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국내 확진 환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원 환자가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퇴원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진행됐는데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영향으로 제주공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대학들이 졸업식과 입학식 등 주요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주변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 부품 공장이 폐쇄되면서 현대차 생산 라인이 멈추기 시작했고 기아차도 감산에 들어가면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425명으로 급증하고 확진 환자는 2만 명을 넘었는데 6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와의 국경 전면 봉쇄를 요구하며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뒤늦은 겨울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린 최지성 전 부회장이 처음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가 1명 더 확인돼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16번 환자는 태국 여행을 갔다 온 40대 여성인데 12번 환자처럼 중국 방문 이력이 없어서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이형원 기자입니다. 16번 확진자는 태국 여행을 다녀온 42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적 없어 입국 단계에서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입국 당시엔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국가에서 들어와 방역망이 뚫렸던 12번 환자 사례가 이번에도 반복된 겁니다. 우한 또는 후베이에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좀 검역과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나 일본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검역망에서 걸러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탓에 이 환자는 입국 후 보름씩이나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12번 환자보다 더 긴 시간을 통제 없이 지내며 지역사회에 노출됐습니다. 입국 6일 만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이틀 뒤 병원을 찾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진받은 겁니다. 특히 여러 차례 찾은 병원에 선별 진료소가 없어 일반 환자들과 섞인 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역학조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선과 또 노출 접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후베이성의 주민하고의 접촉의 가능성이 되거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은 12번 환자의 접촉자만 전체의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발 확진자까지 생기면서 중국의 국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는 오염 지역을 중국에서 더 확대할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 환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16번 환자는 지난달 15일 출국해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관광하고 19일 귀국했습니다. 6일 만인 지난달 25일 토요일 저녁 오한과 발열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태국을 다녀온 뒤 확진됨에 따라 16번 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의문입니다. 태국 여행력이 있어서 저희도 즉각비행팀이 나가서 이분이 어디서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는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관광했기에 현지에서 중국 후베이성 주민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국내 입국한 이후 환자나 잠복기 증상자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어디서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6번 환자는 전남대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지역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입원 환자, 방문객들까지 무방비 노출된 셈이어서 병원 내 감염 우려와 함께 보건당국의 접촉자 관리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조만간 퇴원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이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 11일 만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인데 퇴원을 검토할 만큼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다라는. 이번 환자는 현재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은 물론 폐렴 증상도 좋아진 상태. 일반식을 먹고 있고 별다른 치료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있는지 확인한 검사에서도 두 번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의료진 상황에선 완치 판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퇴원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퇴원에 대해선 처음 사례인 만큼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퇴원이 다른 확진자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어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간 이 환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음압카트로 이동하며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들도 방호복을 입은 채 진료했습니다. 입원 병실도 외부와 차단된 격리병동이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에이즈 치료제가 사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즈 치료제의 효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보건당국은 어떤 치료가 주요했는지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끼리 임상위원회를 꾸려 치료 상황을 공유하고 치료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번 환자의 퇴원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환자 몇 명도 상태가 호전돼 조만간 의료진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이제 확진 환자에 대한 퇴원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퇴원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퇴원을 앞둔 입원 환자뿐 아니라 상태가 좋아진 확진 환자가 몇 명 있다고 밝혔습니다. 15명 환자분 중에서도 증상이 이렇게 호전돼서 이제 검사나 이런 거를 추적해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환자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증상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다른 환자는 고열이 잡히고 폐렴도 호전돼 일반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때 의료진이 긴장한 환자도 있었지만 위중한 사례는 아니었고 크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보건당국은 퇴원 기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인데다 완치를 시켜 처음 퇴원하게 하는 만큼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퇴원이고 퇴원 기준도 잡아야 되고 모르는 질병이기도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상태를 보면서 판단을 전문가들이 같이 검토해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메르스의 경우 증상이 사라지고 이틀이 지난 뒤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의 차이를 고려해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회라든지 이런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묻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하는 아예 임상위원회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자니까 이때 기준을 잘 정해야 지역사회에도 안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건당국은 퇴원 환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일단 퇴원 기준이 마련되면 머지않아 상태가 나아진 초기 확진자들의 퇴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준입니다. 오늘부터 주요 공항과 항만에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됐습니다. 동시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첫날 공항 상황을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차림의 승객들이 검역 확인증을 손에 쥐고 서둘러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중국에서 온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된 첫날. 입국 수속을 마친 사람들에겐 별도로 검역 확인증이 발부됐습니다. 80여 편의 중국발 탑승객들은 다른 이용객들과 분리된 별도의 입국 심사대를 거쳤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쪽으로 다 못 오더라고. 노란 쪽지 줄 때 거기서 이제 묻더라고요. 어디 아픈 데 있나 없나.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간 곳이 있느냐. 전용 입국장은 양 끝에 마련돼 있어 중국에서 온 승객 대부분 가장자리 쪽 게이트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승객들과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조처입니다. 공항 당국은 유선 전화 8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해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안 국내 연락처와 연결이 되지 않아 입국이 늦어진 캐나다인도 있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렸어요. 한 1시간 정도? 원래는 10시 45분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12시 20분 정도.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공항과 항만 등엔 군인력 200여 명이 추가로 긴급 배치됐습니다. 일부 승객들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해. 한국 국민들 이 문제 많이 관심하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해야 하는 일이에요. 공항 당국은 오후까지 후베이성 체류 사실이 드러나거나 국내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된 승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강제 퇴거나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제주를 다녀간 중국 관광객이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에서 시행하던 무사증 입국 제도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시행 첫날 제주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입국장입니다.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자 없이 여권만 갖고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일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시행 첫날 중국발 제주행 항공기는 모두 6편. 하지만 승객 수는 항공기당 10명에서 20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항공기에는 승객이 겨우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내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안에 중국 사람도 있던가요? 어떤가요?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딱 4시 타고 왔어요. 한국인 4시. 입국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내 외국인 상관없이 검역 확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2, 3중에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절차대로 이제 수순을 밟고 있고 이제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중국인 입국 심사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으로 중국 관광객은 대폭 줄었습니다. 무사증 제도 중단되기 전 지난달 21일 24편에 3,700여 명이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보름 만에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제주와 중국 직항 노선도 주 149편에서 다음 달 말까지는 28편으로 줄어듭니다. 향후 항공편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조치 여파로 제주 지역 관광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체 중국 관광객이 7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해 사태를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에 나서겠습니다.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과 판로 확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한 대학들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로 1년 중 가장 큰 대목을 망치게 된 대학가 소상공인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홍익대학교 앞. 하지만 관광객은 자취를 감췄고 마스크를 쓴 학생들만 드문드문 보일 뿐입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유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해 결국 홍익대학교 측은 예정된 입학식과 졸업식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인근 대학들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슷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연세대는 졸업식과 입학식은 물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까지 취소했습니다. 서강대 역시 교내 행사를 취소하고 개강도 2주나 늦췄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좀 막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내기들을 만나거나 하는 행사들이 없어진 면에서는 재학생 입장에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학교 주요 공식 행사를 취소한 건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긴급하게 공고를 해가지고 졸업식이라든가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경희대와 동국대 등도 입학식과 졸업식을 취소했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대학들도 취소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대목을 망친 영세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꽃집들에는 예약 주문 취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취소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출 받아서 월세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폐업이 망했죠. 저희는 특히 2월이랑 5월부터 먹고 사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새학기를 앞둔 대학가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교육부도 각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훈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 오후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대학가의 불안이 작지 않다고 판단해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강 연기를 강제하지는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부품 공장이 폐쇄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쌍용차가 이미 휴업한 데 이어 기아차도 감산에 들어가면서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노사 실무회의와 공장별 대표회의 끝에 생산 공장 부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80% 이상을 중국 공장에서 수급해온 배선 뭉치, 즉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전장품의 기본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가 없으면 조립 자체가 어려워 아예 완성차 라인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당장 생산이 어렵게 된 제네시스 차종 생산 공장인 5공장 1라인과 포트를 생산하는 4공장 2라인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1공장, 다음 날에는 5공장 2라인과 전주 공장 등이 추가되며 7일에는 전 공장이 휴업에 들어갑니다. 재고량에 따라 휴업을 결정했으며 지난 주말부터 특근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하루 생산하는 차량은 5,800대, 아산과 전주 공장까지 포함하면 7,000여 대입니다. 휴업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를 받기 때문에 휴업 기간과 재개 시점이 달라 현장 직원들 간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국내 공장 생산이 멈춰지는 초유의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생산 재가동 계획을 회사 측이 빨리 마련하라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도 국내 부품 공장 등에서 부품을 확보하는 대로 공장을 가동하겠다며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부품을 공유하는 기아자동차는 이번 주까지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이미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이 머무는 충남 아산시 임시생활시설과 인근 마을에는 응원의 목소리와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상자들이 실립니다. 상자 안에는 교민들을 위해 준비한 손세정제와 유황비누가 들어 있습니다. 온천 정제수와 유황을 활용해 아산 시민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입니다. 건강하게 집에 돌아간 뒤 아산을 다시 한번 찾아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산 지역 관광 명소를 소개한 책도 함께 넣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동포라는 어떤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황비누와 손세정제 또 우리 관광 그 설명서를 같이 넣어서 전달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우리 지역에 머물다 안전하게 귀가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머무는 교민들에게 기증품이 전달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기증된 물품은 모든 교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수량이 도착하는 오는 6일쯤 전달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시민이 한과를 만들어 교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외부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돼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 등이 나눠 먹었습니다.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홀로 격리돼 생활하는 교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면서라도 아산 주민분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고 뭔가 주민분들한테 저희 때문에 피해가 갔다면 정말 죄송스럽고 그래도 이렇게 지원 계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기본, 물과 컵라면, 멸균우유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아산시 공무원들도 마을을 청소해주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수백만 장을 보냈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실수에 이어 정치권이 앞다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급증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와중에 황교안 대표는 우리 정부가 이미 중국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30일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민관이 협력해 마스크 200만 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을 중국에 보낸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지원은 중국 유학 총교우회와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가 하고 정부는 긴급 공수를 지원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정부 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한국당이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누가 확인됐던가요? 이를 뒤늦게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 발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비판했습니다. 질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 또 혐오 조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붕괴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민주당 소속의 황인홍 무주 군수는 그날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도대체 뭐들 하는 것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알고 보니 심 원내대표가 밝힌 무주 군수는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심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데는 반중 감정에 편승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가짜뉴스 공방이 벌어진 데는 민주당이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첫 2차 감염자가 보건소 종사자라며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이미 일부 국가가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를 한 상황에서 이재정 대변인은 정식 논평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했습니다. 총선과 맞물리면서 아님 말고식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속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자가격리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대상자가 급격히 늘게 됐는데 현장의 보건소와 지자체의 인력난이 예상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3번 환자가 머무른 모친 자택이 있는 관할 보건소입니다. 직원들이 자가격리된 접촉자 22명에게 분주하게 전화를 돌립니다. 능동 감시하던 일상 접촉자를 모두 자가격리 대상에 넣어 대응하는 겁니다. 오늘은 열 체크를 하셨는지 좀 지금 열이 있으신가요? 지금 몇 도신가요? 하루 두 차례 발열과 호흡기 상태를 확인할 대상자는 3배나 더 는 상황. 일손이 모자랍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희 전화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감염증 팀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보건소 이제 전 직원이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시청 보건 행정 인력이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 전담이 이뤄지도록 명단을 만들었고 물품을 지원할 인력도 충원했습니다. 앞으로 자가격리자가 더 늘 것에 대비해 행정 인력도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 인력들은 보건에 필수적인 일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 인력들이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지금 앞으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역학조사관이 할 일도 크게 는 상황. 급증하는 확진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확인에 기존 접촉자 재분류까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입니다. 24시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의 휴식도, 왜냐하면 이 사태가 아주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국은 인력 충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면전이 벌어지는 지금 인력 지원은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2달 만에 중국 내 사망자가 425명에 이르고 확진 환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 중국의 사망자는 64명, 확진 환자는 3,200여 명 늘어나 1일 증가폭으로 가장 컸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60명을 넘어선 건 지난달 20일 위생건강위원회가 공식 통계를 발표한 이래 처음입니다. 중국은 외출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달 중순까지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확진 환자가 6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시 중심에 자리 잡은 베이징 기차역입니다. 예년 같으면 아직 귀경객들로 붐빌 시기지만 신종 코로나 때문에 기피 지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我去的时候是担心的，但是到车站之后，基本上比我预想中的人要少很多。然后我买的是软卧车厢，因为是怕这个人多传染，但实际上就是车上基本上。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가게와 식당도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학교와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지역에서 떨어진 도심 번화가일수록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베이징시는 이번 주까지 각 기업들의 업무를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창구에 사람들이 모이는 은행들의 경우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는 공항만큼 검역이 삼엄해졌습니다. 열이 있거나 기침이 나면 누구나 곧바로 격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은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안내 방송을 하면서 주민들의 외출을 막고 있습니다. 드론을 동원해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말도 생겼습니다. 我非得派无人机过来飞你，对吧？回家赶紧休息去。
외출 금지령까지 동원한 특단의 이동 통제 조치에도 중국의 확진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칭화대 인공지능 연구팀은 중국 내 확진자가 6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달 중순까지는 계속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당분간 심각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홍콩 의료계는 중국 본토와의 국경을 전면 봉쇄하라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프린세스 마가렛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39살 남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 본토 이외 지역에서 현지인이 사망한 것도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중국 우한 출신의 44살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사망한 남성은 지난달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23일 고속철도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 발열 증상을 보여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 입원한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의 13번째 확진 환자인 사망자는 완포아 지역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지난 2일 15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의 어머니는 최근 홍콩 밖으로 여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홍콩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중국 본토와의 국경을 전면 봉쇄할 것을 요구하며 하루 전 부분 파업을 벌였던 홍콩 의료계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홍콩 공공의료 노조는 파업 참여 인원을 3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늘렸으며 응급실 근무 의료진 등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I'm appealing to those who are taking part in this action that let's put the interests of the patients and the entire public health system above all other things. 앞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두 곳을 제외하고 중국 본토와 연결되는 모든 검문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홍콩 의료계의 국경 전면 봉쇄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내일은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한파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는 눈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나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상암동에는 눈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눈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곧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시간 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은 자정 무렵까지, 호남과 영남 서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 중서부와 전북, 경북 내륙, 제주도에는 1에서 5cm, 전남과 경남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도의 한파 경보가,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철원 영하 15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대전 0도, 광주 1도, 대구 2도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한파 속에 내린 눈이 얼어 그대로 이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현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그룹 2인자로 불린 최지성 전 부회장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 발령 뒤에도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출신 최지성 전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최 전 부회장은 과거 이건희 회장에 이은 그룹 내 2인자이자 이재용 부회장 멘토로 꼽힌 인물입니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상대로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합병 비율이 정해진 과정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당시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진 반면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진 정황이 포착됐는데 검찰은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수뇌부가 계열사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회계 부정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역시 승계 작업의 일부분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병 당시 삼성그룹에서는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최 전 실장 지휘하에 장충기 전 차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이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최 전 부회장이 합병을 진두지휘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직제 개편과 인사 발령 이후에도 삼성 합병 의혹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된 가운데 검찰 수사는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과 함께 앞서 조사를 받았던 장충기 전 사장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핵심 임원들은 이미 지난달 불러 조사했습니다. 옛 삼성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그룹 내 2인자였던 최지성 전 부회장까지 조사한 검찰은 이제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피해 규모만 1조 원이 넘는 이른바 IDS 홀딩스 사기 사건으로 김성훈 대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수감 중에 검사실을 드나들며 추가 범죄를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IDS 홀딩스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당시 피해자만 12,000명, 피해 규모는 1조 원이 넘었는데 주범인 김성훈 대표는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김 대표의 추가 범죄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범행 공모 장소는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김 대표가 제보를 빌미로 검사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외부 공범들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김 대표가 공범에게 돈을 준 뒤 대신 피해액 8천억 원을 갚겠다고 속이도록 지시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가 이런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검사실 전화를 수차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담당 검사의 파면과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정보 수집이란 이름으로 불러서 검사실 전화도 쓰게 해줬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검찰은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IDS 홀딩스 수사를 무마한 경찰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가 김 대표의 통화를 허락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김 대표의 추가 범죄 공모는 검사실이 아닌 서울구치소 접견자 대기실에서 이뤄졌다며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지난해 말 제출한 진정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에 배당돼 검토 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 씨가 조만간 현역 복무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입대 직전 터진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종료되면서 영장이 다시 발부됐는데 군복을 입고 나면 군사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현역 입대를 앞두고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가수 승리. 군대 가버리고 나면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거나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만 병무청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비난 속에 승리는 연기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입대를 미루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영 연기 기한은 보통 석 달이지만 수사가 길어지면서 승리는 1년 가까이 지나서야 군복을 입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검찰이 최근 수사를 종료한 만큼 공정한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해 승리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경우 병역 의무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수사 종료 시점을 기다려왔다는 입장입니다. 승리가 또다시 입영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병무청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입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현행법에 따라 승리는 앞으로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관련 사건의 민간 법원 진행 경과를 고려해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성입니다. 지난해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서 이 주최 측은 소송을 제기한 관중 2명에게 37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액은 표값인 7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만 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프로축구 친선 경기. 경기장을 뒤흔든 팬들의 함성은 금세 야유로 변했습니다. 일부 관중들은 대회 주최사가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고 광고를 했다며 표값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관중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인 A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000원씩 배상하고 재판 비용도 대신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회 주최사가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한다고 홍보했지만 전혀 뛰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은 표값인 7만 원과 발권 수수료 1,000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만 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홍보 내용과 다르게 해당 선수 또는 해당 배우가 출전 내지 출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승소 판결을 해준 판결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팬들은 법원 판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환영했습니다. 호날두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허탈하기도 하고 좀 많이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 법원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내려줘갖고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관중들의 민사 소송도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막내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회장 측 지분은 우호적인 델타항공 등을 합해 34.45%가 될 것으로 보이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KCGI 반도건설과 함께 31.98%를 확보한 상태여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열렸습니다. 이 공화당은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로 끝났습니다. 반면 관심이 집중된 민주당은 득표 집계 과정의 오류로 개표 결과를 다음 날로 미루는 참사를 빚었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구 300만 명이 조금 넘어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위에 불과한 아이오와주. 하지만 4년마다 다음 대통령을 정하는 첫 단추를 깬다는 자부심의 정치 1번지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미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사실상 마무리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남은 경선 일정이 7월까지 이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본선행을 사실상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11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접전이 예상된 민주당에 모든 관심이 쏠렸습니다. 여기에 코커스가 열리는 장소마다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막판까지 유세전을 펼치는 등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Joe Biden is uniquely qualified to unite this country. We're very divided at the moment, and he has the experience, the compassion, and the understanding of how Washington works. I just really like his policies. I feel like he gives us a lot of hope. But I mean, maybe somebody will convince me otherwise tonight. 하지만 41명의 대의원을 뽑는 아이오와 코커스는 득표 집계 과정의 오류로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발표를 하루 뒤로 미뤘지만 시간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민주당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아무런 결과가 없는 알을 낳았다고 비꼬았고, CNN은 코커스의 밤에 벌어진 난장판은 아이오와에서 아무 승자가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진영도 역사상 가장 엉성한 열차 사고라고 조롱하는 등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민주당 코커스는 초상집이 돼버렸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꼭 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꼭 배달. 서희건설의 이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서희건설이 한결같은 고집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3만 세대의 조합원이 서희건설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3천, 5천 세대 전국 5만 세대 현장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세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서희 스타일스. 눈물의 불출마 선언을 했던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제안하면서 창당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한선교입니다. 저는 오늘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겐 딸이 둘이 있습니다. 막내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미 대학생이 돼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늘 그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미안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이 떠날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자유우파를 앞으로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당에게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사.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에 다른 생각은 그런 일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에 다른 생각은 그런 일 없습니다.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정계 은퇴라는 거 글쎄 무엇이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퇴라고 봐도 됐습니다. 이중 당적을 교사한 황교안 대표는 교사범으로서 페이퍼 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전 과정은 이렇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형법을 위반한 우왕태령과 관련한 문정권의 오락가락. 우리 당은 자매정당을 만들면서 최대한의 고민이 최고의 고민이 바로 자매정당을 홍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타 위성정당에서 이렇게 회방을 놓고 욕을 해대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그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2살 한국인 여성으로 태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외 국가에서 환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첫날,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신임장 제정 전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사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오늘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보수 야권에선 누가 대항마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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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확진 환자 모두 16명으로 늘었는데요. 16번 환자에 대해서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6번 환자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확진 판결이 판명이 났고요. 네. 40대 여성분이고 광주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데 네. 특이한 것은 중국 방문 여행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감염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다만 특징은 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네. 태국 파타야 지역을 여행으로 갔다가 19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일 동안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25일이 돼서 지난달 25일이 돼서 오한이 난다든가 감기 증상이 발현이 됐고요. 그래서 중형병원을 찾습니다. 21세기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네. 7일 동안 입원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차도가 없자 3일에 전남대병원을 찾았고 여기서 격리시키고 그리고 광주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양성으로 확진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태국 감염으로 확인이 된다면 중국 외에 또 국내에 확진자와 접촉했던 2차, 3차 감염 외에 제3국 첫 감염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거치지도 않았고 태국에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감염됐는지 아직 경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태국을 관광했다. 이 점이 상당히 16번 환자의 특이점일 수 같은데요. 자, 뭐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외에 감염자 수가 좀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한은 중국의 교통 요역지고 태국은 또 다른 아시아 국가나 중동으로 넘어가는 또 경유지도 되고 관광지도 되고 이런 점에서 조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태국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확실하게 지금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더 이제 오리무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 사실은 공항 같은 데서도 뭐 감염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가능성은 지금 병원 두 곳을 지금 6차례를 오가면서 지금 진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병원 감염 가능성도 지금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감염이 된 건지 감염 경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금 이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이분이 지금 입국하신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병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입원도 하셨고. 자, 그랬을 경우에 병원 내에서 또 다른 분들에게 이게 전파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배제하기 어려워서 지금 사실은 접촉자가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16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의문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태국 여행력이 있어서 저희도 즉각비행팀이 나가서 이분이 어디서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행지에서의 어떤 접촉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 중국 후베이성의 주민하고의 접촉의 가능성이 되거나 뭐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16번 환자의 동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태국
방콕과 파타야 4박 5일 동안 관광을 했고요. 그리고 19일 날 무안공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에 19일 날 귀국을 했는데 6일 뒤네요. 그렇죠. 25일 날 오한과 발열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광주 21세기 병원이라는 곳에서 진료를 받고 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전남대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한과 발열 증상이 있고 폐렴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폐렴약 처방을 받았고요. 이 16번 환자 과거에 폐 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세가 더더욱 악화가 돼서 결국은 2월 3일 날 전남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해서 이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15일 날 태국 파타야에서 2월 3일까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네, 그리고 태국에서 그런 건지 여기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그랬는지 기간도 길고 장소도 많아서 이 역추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의 추정인데요. 자, 19일에 귀국을 하죠. 25일에 이제 유증상이 되죠. 스스로 이제 오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6일, 일주일 기간 우리가 잠복기를 최대 14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6일, 7일째가 가장 많이 발현한다고 해요. 이건 의학 전문가들이 최근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복 기간 딱 중간에 발진이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1월에 이 우한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져나갈 때 존스 홉킨스 대가 발표한 위험 국가 목록이 있는데 거의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순위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4번째로 위험했어요. 중국 외에는 첫 번째가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이 실제로 지금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25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싱가포르이 24명, 일본이 20명, 그리고 이제 이 홍콩이 17명, 우리가 1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이 중국 다음으로는 가장 위험한데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인들의 방문이 가장 많은 나라고요. 그리고 태국은 국가 수준의 입국 금지라든가 철저한 방역 없이 개인 위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세계적으로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에 태국 지역을 여행했다면 적어도 중국 관광객들과 식당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 밀접 접촉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제 유력한 정황으로 하나 놓고요. 아까 이 박사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감염의 우려도 우리가 안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 수도권 지역과 일부 이 군산 지역에서 이제 이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광주는 청정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병원을 찾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내 감염의 가능성은 확진자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이 발생할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하지 않느냐.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봐야 하는데 우선 유력한 가능성은 태국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여기 오한 발열 증상은 이제 코로나 증상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을 여러 차례 갔는데도 왜 의심 증상자, 뭐 밀접 접촉자나 이런 의심 증상자로 분류가 안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우리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되돌아봤을 때 삼성병원에 입원했다가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슈퍼 전파자도 나왔고요. 근데 광주 21세기 병원, 전남대 병원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데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내려진 조치도 중국, 특히 후베이성을 거쳐서 최근 14일 이내에 여행력이 있는 외국인은 전면 입국 금지,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평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에 여행한 지역에서의 건강 정보가 이 디지털 데이터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우리나라가 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띄워보면 그게 확인되고 또 본인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최근 2주 내에 혹시 중국 방문했습니까? 저도 최근에 아이 데리고 병원 갔는데 이걸 꼭 물어봐요. 중국 방문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분은 중국 방문 안 했다고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중국 방문 기록 당연히 없잖아요. 그 어디를 갔냐면 태국을 갔는데 지금 우리 16명의 확진자 중에 좀 이 특이한 케이스가 이번 16번 태국 방문 여행 이력, 또 12번 일본에서 들어왔던 중국인 확진자인데 여행 가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접촉이 일본 내에서 사실상 확인됐죠. 그리고 그 부인이 또 14번째로 확진이 됐고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일본과 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여행력은 그동안 체크하지 않았고 체크되지도 않았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방역망을 나름 중국을 향해서 촘촘하게 하고 있지만 중국 외에도 26개 국가, 우리도 지금 16명 확진자가 있는 나라예요. 그럼 다른 나라가 코리아에서 온 사람은 안전한가도 또 물음표를 아마 찍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감시, 특히 이번에는 태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라든가 대만 이런 중화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우리가 입국자들을 검사하거나 혹은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서 일본에서 오신 분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랬죠. 지금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계셨던 분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렇죠. 20개 나라 정도에서 지금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범위를 넓히고 정밀 추적을 하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지금 뭐 사실은 아시아 국가들만 지금 이제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도 나오고 있고 유럽에도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뭐 비행기를 타면 24시간 이내에 지금 뭐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불가피하게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뭐 모든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분들을 다 봉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결국 이제 방역 이제 초기에 입국할 때 방역을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그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16번 환자 같은 경우에 접촉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지금 최대한 빨리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걸 좀 확인을 좀 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또 이 16번 환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인터넷에 유포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나 괴담이 많이 돌기 때문에 처음에 이 보도를 접하고 저는 또 가짜 정보가 도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게 정말 확인된 공식적인 공문서가 맞고요.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떼줄 수 있는 문서들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이름은 삭제돼 있다고 합니다만 성씨라든가 가족관계, 주소 이런 것들이 다 노출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대한 좀 혐오, 기류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국내에서도 확진자는 환자잖아요. 질환에 감염된 환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약간은 좀 혐오나 기피 정서가 이런 측면에서 발현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크고요. 반드시 유출 경로를 색출해서 이 관련 공무원이 이랬다면은 엄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가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경찰은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16번 환자와 관련된 문건이 올라왔는데요. 익명 처리는 됐지만 16번 환자의 성씨와 나이, 또 거주 지역 등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최초 증상 발현부터 병원 이동 내용까지 실렸습니다. 광주시에는 현재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앞서 5번 환자와 접촉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또 유출되기도 했죠.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북보건소의 한 직원들이 외부로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정확한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6번 확진 환자와 딸과 사위의 이름, 주소 일부, 직장과 나이 등이 노출된 문서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경찰이 또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이 고위급 장덕강 전인대 위원장께서 내가 모시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6월 달에 에러스 가장 심할 때. 그래서 한국 분들 우리 만나면 고맙다. 정말 우리를 지지했다. 중국을 관찰하는 이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이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문민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육지사지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고 신임장 재정식도 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리고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뭐 이랬다는 얘기 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과연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은 이번에 이례적인 조치를 좀 내린 이제 그런 이제 배경에는 그만큼 이제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 정부에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과연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정말 정확한 신속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 쪽에서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외교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그런 그 좀 행보가 아니었나. 물론 이제 뭐 중국 정부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찌됐건 이런 조치를 취해서 처음 이제 실행에 들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좀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혹시나 이게 이제 뭐 전면적인 입국 금지나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렇게 가진 말아달라고 조금 약간 요청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납득은 좀 가지 않는 그런 그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 쪽에서는 뭐 일종의 내정 간섭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우리보다 먼저 취한 국가들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 이 주중 대사가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을까? 이웃 공동체라는 표현도 썼는데 최 평론가님은 왜 열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이게 이례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박사님 견해와는 약간 좀 달라요. 지금 우리 저 자막에도 WHO 세계보건기구의 이 결정을 따라야 하고 불만을 표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불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아까 이 말하는 태도, 한국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언론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중국 대사니까 당연히 중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말을 하겠죠. 아까 역지사지를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 서서 우리나라의 뭔가 자신들의 이해에 대한 이 요구 혹은 이해를 구할 것인데, 대부분의 태도는, 저 태도는 호소와 설득이지 고압적이거나 강경하진 않았다. 최근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여야 정치인들을 모아놓고 한 발언이 이 시간이 흘러서 노출되면서 한번 정치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당일날 바로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는 이 중국 정부가 대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면에서 전 긍정성이 있다고 봐요. 밀실에서 이 주요 정치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자, 중국의 입장은 이러하다. 제가 오늘 귀에 쏙 들어온 얘기는 열흘 내에 잡힌다예요. 한번 열흘 지켜보자고요. 중국 당국이 굉장히 대대적인 군까지 동원해서 지금 우한시에는 뭐 병상 1000석의 이 병원을 열흘 동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동했을 때 정말로 이 우한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힌다면 저 신 대사의 이야기를 상당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확진이 계속된다면, 또 사망자가 중국 내에서 늘어난다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을 중국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는 뭐 사실은 저 발표는 중국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고 우리가 거기에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전용 입국장이 인천공항에 설치가 됐습니다. 첫날이었는데요. 이 공무원들이 전화기 앞에 앉아서 일일이 승객의 국내 연락처로 전화를 거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는데 오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은 모두 입국이 금지가 되고 또 검수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인천공항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 뭐 특별히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첫날 잘 진행됐다고 그러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다 자정이 되면 만 24시간, 시행한 지가 만 24시간입니다. 지난 자정에 했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큰 혼란은 없었는데 한 가지, 어쨌든 입국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의 경우에
상당히 그 입국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제기나 불만 제기 없이 다 따랐고 네. 특히 이제 아시아인들의 경우에는 자, 한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입장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고무적이고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국내에 들어올 때 네. 자신이 거처로 정한 곳에 주소도 적고 연락처를 적지 않습니까? 네. 이걸 다 확인하고서야 입국이 되는 겁니다.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 숙소에 머물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외국인은 입국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공무원들이 돌리는 진풍경 플러스 그 숙소가 확인되지 않아서 발을 네. 동동 구르는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은 좀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숙소의 위치와 연락처를 보다 명확하게 앞으로 하는 것이 네. 빠르게 확산될 것 같아서 네.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금지가 됐습니다. 무사증 제도 그러니까 비자 없이도 관광으로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데 이 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은 50여 명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죠. 올 한해 그 제주도를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 한 100만 명 예상했는데 첫날 50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적은 인원이 들어왔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국 금지 절차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국 전용 입국장이 인천공항 3곳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요. 이 특별 검역 신고서라는 것도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발열이 있는지 다른 증상이 있는지 검역을 걸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때 어디에 머물 건지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 이 연락처도 확인을 하는데 연락처만 적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앞에서 실제로 전화를 그렇죠.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검역 확인증, 마지막으로 입국 신사를 거쳐서 들어오니 뭐 2중, 3중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제한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는 우려가 되는 거는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느냐, 폭을 좀 넓혀라.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좀 이제 아무래도 불안감이 지금 이제 고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 또 뭐 최근에 뭐 중국이 어찌됐건 공식 이 통계로 지금 나오는 거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 확산세가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단기간이라도 좀 이렇게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좀 이제 입국 금지를 좀 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이제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여론을 반영해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와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쯤에는 좀 이제 이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시적으로라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뭐 일주일 또는 2주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피크를 이뤘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 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1, 2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네. 그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그런 조치를 좀 취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뭐 지역도 제한하고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긴 네. 했는데 네.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은 뭐 절반 정도의 실효성 그런 정도를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다른 지역에서도 워낙 지금 많이 발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들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짜 뉴스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보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 세금으로 보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도 마스크가 지금 풍기다, 모자란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걸 중국에까지 지원을 하면서 계속 좀 뉘앙스로 깔려 있는 것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 아니냐라는 정부 비판. 또 하나는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는데 우리 세금,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중국에 마스크까지 지원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 그런데 이게 아까 저는 리포트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뭐냐면 중국 혐오를 좀 깔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측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공수 지원, 운송뿐이고 이 마스크 수백만 개는 모두 다 성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우한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도 있고
또 중국 다른 지역에도 뭐 베이징에 살고 있는 지인들이 이 메신저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마스크를 좀 구해서 보내달라. 중국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우리 교민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 중국 넓은 곳에 도시마다 있는 우리 교민들을.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이제 교민 단체 또는 이제 국내의 이제 이 교민 지원 단체 이런 곳에서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좀 여유가 있어서 중국 분들도 나눠서 쓰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세금을 쓰고 있다는 게 이제 가짜 뉴스가 돼버린 셈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것은 민관 합작 사업인데 우선 민이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민간이 이야기를 하니 가능한 한 행정 지원과 그리고 이제 공수 지원 혹은 외교적인 협상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좀 과도한 공세를 편 게 아니냐. 네. 항상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도 6번 확진자가 보건소 직원으로 확인돼서 다행스럽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역풍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과도한 공세는 오히려 이게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런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신중한 발언을 하는 게 정치인들의 태도다. 이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내부 상황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열흘 만에 벼락치기로 우한에 이 대형 병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규모가 한 1,000병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열흘 만에 1,000개의 병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세울 수 있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열흘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대형 응급 전문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불과 열흘 만에 벼락치기로 건물을 세웠는데요. 공사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설 장비 수백 대가 밤낮 없이 움직이면서 건물을 올립니다. 5만 제곱미터 부지의 2층 규모로 지어진 병상 1,000개 규모의 허선산 병원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평소 임금의 3배가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병실을 건설 현장으로 옮겨와서 블록처럼 맞추는 조립식 공정 덕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我想在一定的程度上，一定可以缓解那个武汉市的那个肺炎的这个医疗资源的紧张程度。 또 1,500병상을 갖춘 또 다른 병원도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임시병원인 이 레이선산 병원도 보름 만에 거의 완공이 된 건데요. 또 우한시는 경기장과 컨벤션센터 등 3곳을 컨테이너 병원으로 고쳐 병상 3,400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사스 사태에서도 일주일 만에 병원을 지어 전염병의 기세를 꺾은 적이 있죠. 베이징 외곽에 있는 샤오탕산 병원인데요. 당시 중국 내 사스 환자의 7분의 1을 수용했던 곳으로 사스 대항의 성지로 불렸습니다. 그동안은 방치돼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17년 만에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우한에 임시 병원을 짓는 동안 공사 현장을 보여주는 실시간 영상 사이트에는 한때 6천만 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속도전에 중국 누리꾼들의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문을 연 허선산 병원은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올리는 속도만큼이나 바이러스를 잡는 속도전에서도 대륙의 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내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확진 환자 접촉자 전원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거부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벌칙 조항 상향 등 좀 제재 방안을 포함해서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아침에 하여튼 그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은 접수를 받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의 법령상의 시행은 좀 제한적인 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그냥 벌금을 낼 테니 나는 격리 안 하겠다, 일상생활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논란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격리가 됐다고 합니다. 또 지금 진천 아산에서 우리 우한 교민들 2주 동안 그 격리 조치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무슨 처벌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이제 보호와 치료, 보호 이런 것들을 관리를 받고 있는데 막상 와 보니까 2주 동안 조그만 방 안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더 힘들다, 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간혹 이제 이 어떤 재난재해나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격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감 생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말 작은 독실에 한 사흘째가 넘어가면 이때가 상당히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 넘어가면 우울증도 가볍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경험들을 과거의 토대를 가지고 지금 트라우마 지원 센터에서 상담 전문가들이 2-3분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좁은 방에서나마 조금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힘든 시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첫날 오신 분들은 닷새째, 둘째 날 오신 분들은 이제 1일 날 수용이 됐으니까 나흘째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2-3일만 참으시면 절반이 지나잖아요.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 2주까지는 또 무난히 버티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들을 뭐 단체로 어떤 뭐 의미 있는 강연을 한다든가 뭐 교육을 한다든가 혹은 또 이 놀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없어요. 지금 다 격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미디어들이에요. 제가 이제 진천에 지금 저 따님과 함께 새 가족이 격리 생활 들어가신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생활표를. 그래서 언제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독서를 하고 뉴스를 시청하고 프로그램을 보고 노래도 부르고 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나름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한 게 컬러북이라고 해서 색연필과 색칠하는 책도 있어요. 그게 이제 상당히 요즘 직장인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으로 유행인데 그림에 색칠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조금 시간도 보내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방식들이에요. 근데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일주일여 동안 더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격리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좀 응원하는 프로그램. 이분들도 뉴스 다 보시거든요. 어차피 지금도 이 701분 중에 우리 이 나이트 포커스를 시청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좀 응원을 계속 보내드리고 힘내시라고. 네. 이제 닷새 남았다고. 이제 7일 남았다고. 이런 응원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긋지긋한 겨울 공화국을 끝내는 봄이 와야 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정권을 끝장내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합치고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에서 정말 어벤져스 팀도 만들어져서 한바탕 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그게 항명이 되고 그걸로 탄압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권세를 탐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새로운 보수당에 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무소속 이정은 의원이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종로 출마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은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종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저는 분열주의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두려워 망설일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은 선거로 정치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앞장서서 저 좌편향 급진 집권 세력의 장기 집권 전략을 부수기 위해 종로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국회에서 한 내용을 보셨는데요. 자, 먼저 이정현 의원이 왜 종로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른바 황교안 리스크 때문에 이제 뭐 그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도 좀 갇혀 있는 상태고 또 황 대표 스스로의 그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좀 갇혀 있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과연 이제 황 대표 체제로 총선을 돌파해 나가고 그다음에 대선까지 과연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보수 진영 내에서의 우려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누구라도 이제 사실은 좀 유혹을 좀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대신에 내가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중심이 돼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꽤 늘어나는 거고요. 뭐 이정현 그 뭐 의원도 뭐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네.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동일한 생각을 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세간의 평가에 어쨌든 간에 각자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좀 뭐 한번 그 좀 서보고 싶은 그런 좀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종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두 분들이 지금 자꾸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종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치 1번지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은 많은 대권 주자들이 이제 대권의 꿈을 꾸면서 거쳐간 지역구이기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제1야당 대표는 종로 출마를 주저하면서 그 빈자리를 다른 분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선거가 이제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보수 통합이라고 바꾼다고 하는데 네네. 물론 그 다른 유승민 의원 측과 통합도 염두에 둬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 하는데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당명 바꾸는 게 모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모험이 되겠죠. 모험이 되는데 전 두 가지 모험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위성정당도 띄웁니다. 내일 창당대회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1호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미래한국당으로 비슷한 발음으로 잘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당, 어찌 보면 자당이 아니라 모당은 자유한국당에서 보수통합당으로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는 통합신당이라는 또 가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수통합으로 이제 정해진 것 같은데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고 당연히 이 보수통합 3원칙, 6원칙에 헌집을 허물고 새집 짓자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의 입장을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하긴 어렵다고 생각은 됐어요. 위성정당은 지금 미래보수통합으로 바꿔야 될까요? 내일 창당되니까 뭐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유권자에게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보수통합은 우리가 보수 대통합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혁통위 중심의 과정, 또 양당 통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양당 통합, 물밑 접촉 이걸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보수 대통합인지 보수 중통합인지 보수 소통합인지 이것도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심지어는 총선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신당, 창당 모든 당이 녹아든 창당은 불가능할 것이다. 네. 느슨한 선거연대 정도로 네. 통합에 효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국 한 지역구에 통합된 후보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도 그림은 명확하지 않은데 간판을 바꾼다, 로고도 바꾼다. 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름을 바꿨을 때 우리가 개인이 개명했을 때는 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한 그 비전과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난 이런 이유로 나의 이름을 바꿨고 앞으로 나의 정체성은 이것이니 나를 이러한 존재로 인식해달라. 그것이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간판이고 브랜드인데 그럼 보수통합이라고 바꿨을 때 어떤 내재적인 잠재력을 파괴시키면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화려하게 유권자들 앞에 등장할 것이냐. 네. 그런데 결국 간판만 바꾸면 우리가 이름만 바꿨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보수당까지 두 당이 통합했네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데 안철수 신당이 지금 만약에 바른미래당을 접수해서 통합을 했다. 그럼 우리는 도로 국민의당 아닙니까? 그럼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지 무엇이 새롭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반드시 간판을 교체함과 동시에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당명을 자유한국당에서 보수통합으로 이제 바꾸는 방안인데요. 지금 뭐 화면이 무척 빨간데 이 색깔
빨간색도 바꾸고 그렇죠. 이 횃불도 또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뭐 다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 당명 변경이 확정이 되면 한국당은 3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간의 이제 당명의 역사 어떤 것이 있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보수정당은 큰 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바꿨는데요.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1997년에 출범했죠. 디도스 사건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자 15년 만에 당의 이름을 바꿨는데요. 한나라당은 19대 총선을 58일 앞둔 2012년 2월 새누리당으로 당명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을 거슬러 와서 이제는 한나라당서부터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당명을 바꾸는 것이 그동안 효과가 있었는지 또 지금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당들이 족보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정통성을 사실은 뭐 어디서부터 뭐 따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3당 합당 이후부터 뭐 그 계보를 계속 이어온다라고 일단 봐줘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 과거에 이제 뭐 군사 정권을 지지했던 세력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세력 중에서 뭐 영남 민주화 세력이 이제 결합된 그 계통을 이제 계속 좀 이어온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한국당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과연 이 자유한국당이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금 정립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통합해서 지금 이제 이름도 보니까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 장명도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통합당이라고 이제 기자들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통합 보수 그래서 그냥 줄여서 보수당. 그게 더 확실하게 그 정체성이 와서 낫지 않나요? 예컨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될 것이고.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 당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좀 과연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에요. 장명 과정을 보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앞에 내세워야 되고 무엇을 뒤에 둬야 될 건지조차도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금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 볼 때 국민들은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현재까지의 그런 통합 정도 수준이라면 뭐 유승민 계획까지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뭐 결국 뭐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뭐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뭐 그런 정도에서 지금 이번에도 통합이 이제 그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게 파괴력이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파괴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다른 정당 살펴볼 텐데요. 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인재 영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보수당이 1호 인재로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쓴 저자죠. 김웅전 부장검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먼저 입당 포부부터 들어보시죠. 왜 국민한테는 이렇게 불리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부당한 법이 왜 개혁으로 둔갑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었고 또 왜 반칙과 특권이 감성파리와 선동을 만나면 그게 그냥 개혁이 돼버리고 구미호처럼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사기 카르텔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저 김웅전 검사는 최근에 사직을 한 거죠. 이 고위급 인사와 이 직제 개편 등에 상당한 불만을 표했고요. 장문의 글을 이 프로스에 올렸는데 그 글 내용 중에 전 일부 공감되는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왜 검찰만 개혁하느냐? 이 김정 검사는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팀에 합류했었던 초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죠. 근데 그때 보면 검찰 개혁과 동시에 또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도 문제이니 경찰도 개혁해야 한다. 그 내용 정도는 굉장히 이해가 됐는데 그 마지막의 결론이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던 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그 검찰도 개혁할 지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거죠. 경찰도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개혁의 필요성이 있고 또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공수처도 견제 방안이 필요하고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 모든 개혁의 과정은 사기극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검사 옷을 벗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탄희 판사가 처음으로 그 사법농단을 내부 고발했던 판사인데 입당했잖아요. 인재로 민주당에. 그때 저거 봐라. 사법농단 내부 고발에 정치적 저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배지 달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어요. 보수당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총선에 뛰어듭니다. 그럼 지금 이 사기꾼 때려잡겠다는 게 뭘로? 국회에서 때려잡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검사 옷을 입고 계셔야 더 잘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청와대도 수사잖아요. 국회의원이 청와대 수사 못하잖아요. 근데 왜 정계로 가는 건지 저 말이 저 자리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보수 지지층에게 속 시원한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명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김웅 전 부장검사는 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검찰 입장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다가 좌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 검찰 인사 때 옷을 벗으면서 법무부를 비판을 했고 또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외압, 압력,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인물인데 그래서인지 자유한국당이 먼저 영입전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뭐 보통은 더 큰 당으로 가기 마련인데 왜 자유한국당을 택하지 않고 새로운 보수당으로 갔을까요? 특별한 이유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 속마음을 알 길은 없죠. 근데 이제 본인 잠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뭐 국회의원 배지에 관심이 있었으면 오히려 자유한국당 큰 당으로 갔을 텐데 뭐 이렇게 이 당으로 온 것.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독인 객인 같아요. 어찌됐건 정치권으로 이제 진입하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본인이 정말 그 진정성을 좀 더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면 그냥 논객으로 남아서 계속 좀 이제 뭐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새로운 보수당을 선택한 것은 아마 그 본인의 이념적인 정체성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그 극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약간 중도에서 살짝 좀 보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념적인 갈등이 비교적 좀 갈등을 좀 적게 느낄 만한 그런 정당 쪽으로 일단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좀 합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뭐 워낙 관심을 받아서 어디 출마할지에 대해서도 계속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로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저한테 표가 한 장 있습니다. 제가 동작을 유권자거든요. 그러시군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역구인데 이번에 고민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의 선정은 당의 전적으로 맡기겠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저 급 얘기였어요. 과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럼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급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경합할 후보로 과연 마땅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 판단은 국민과 유권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저도 사실 맞다고 봐요. 급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종로 1번지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내가 이낙연 전 총리와 한번 붙겠다 이렇게 나섰잖아요. 우리는 대권 주자끼리 빅매치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지금 당 이름까지도 보수통합으로 바뀌는 마당에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한번 붙으면 이게 미니 대권 아니냐, 대선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인이 그럼 내가 중량급과 붙어서 장렬하게 패배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득이 있어요. 그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민정 대변인이 설사 떨어진들 부끄러울 건 별로 없다. 그래도 나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경합을 벌인 급으로 이제 격상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사실은 지금 동작을이 아니면 어딜 점쳤었냐면 광진에 나오지 않겠는가. 그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또 맞붙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급이 안 맞는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신인은 어디나 다선 의원과 붙을 때는 급이 맞지 않는 거로 시작하지만 꺾으면 대박인 것이고요. 못 꺾어도 큰 손해가 아니다.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례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랑 이진우 군과 신부 서영지 양은 앞으로 서울 주거 포털에서 신혼집 도움을 받으세요. 주례 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최대 2억 원 지원. 1월 1일부터.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침대를 바꾸고 매일매일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좋다. 에이스 침대. 오늘 밤사이 눈이 그친 뒤 내일 아침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눈구름 뒤를 따라 북쪽에 한기가 밀려오겠는데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은 영하 16도, 파주 영하 13도, 서울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남부 지역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지역은 눈이 그쳐가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북과 경북 서부 지역, 제주도에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오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20cm, 제주 산간에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 눈이 그친 뒤 전국이 맑겠고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12도, 청주 영하 8도, 대구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하 4도, 춘천과 청주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강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